혹시 지금 보실 때 국내 주식에서 좀 저평가되고 싸 보이는 게 좀 있으실까요? 아, 근데 안 그래도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주말에는 이제 좀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오늘 이제 여기 영상 찍으러 오는 날, 안 그래도 그쪽 관련주가 다 급등해 버렸어요. 뭐냐면 그 그래요? 제일 못난이들이 뭐 있냐면요. 경기 민감주 있죠. 큰 회사들. 예를 들면 조선중, 철강, 화학. 뭐 정말 이게 여러분들 제가 말씀만 들어도 좀 답답한 기업들 있잖아요. 아, 저 무거운데 쟤네 가나?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구경제라 그러죠. 네. 신경제 말고.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오늘 그 주가 급등해 버렸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이제 보통 반도체도 그쪽이에요, 사실. 네. 경기 민감주. 근데 보통 사이클상 반도체가 이렇게 먼저 움직이면 그 경기 민감주 중에 못 오른 기업들이 순환매가 원래 돌아요. 그게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반기 되면 우리나라 수출 경기 돌 거다. 지금 점점 조금씩 돌기 시작했잖아요. 수출이 돈다는 건 뭐죠? 경기가 조금씩 개선된다. 네. 이 얘기고, 미국은 경기 좋은데 약간 슬로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건 미국 경제 얘기를 하는 게 전 세계 다 네. 합쳐서. 근데 그거를 보통 글로벌 제조업 PMI라 그래요. 네. 글로벌 제조업 PMI 뭐냐면은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그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여기에 그 구매 담당자가 있거든요. 설문조사를 해요. 야, 이거 너네 지금 좀 주문 느니? 고용은 좀 늘어나니? 그리고 이게 좀 재고는 좀 쌓으려고 좀 약간 그 하니? 가격은 어느 정도 올릴 것 같니? 이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물어봐요. 제조업체들 담당자한테. 근데 그게 만약에 올랐다 수치가, 그러면 이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좋게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진짜 그거 좋은 거거든요. 네. 근데 글로벌 PMI가 실제 반등해서 지금 4개월째 오르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거랑 우리나라 수출하고 민감은 거의 똑같이 가요. 근데 이게 이미 터닝했다는 건 실제로 우리나라 수출도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실제로. 네. 근데 경기 민감주는 그걸 반영을 못해 주가가 안 갔어요. 근데 이제는 반영할 시기가 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루머긴 한데 네. 중국이 부동산 부양책 쓸 거라는 얘기가 좀 돌아요. 중국 이번에 지표가 좀 안 좋았거든요. 네. 중국이 리오프닝 하는데 저도 기대를 많이 했어요. 중국이 리오프닝 하니까 중국 제조업 경기 많이 좋아지겠죠. 아직도 안 좋아. 안 돌더라고요. 근데 반대급부로 나온 얘기가, 야, 중국 저대로 두면 저거 좀 위험하지 않을까? 예. 약간 그런 얘기도 돌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엔 부양책 쓸지도 몰라. 금리는 하겠지.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제일 중국에서 중요한 건 부동산입니다. 중국 부동산이 살아야 중국의 세수가 늘어서 네. 중국 정부가 돈을 좀 가져가고 그걸로 돈 풀어요. 네. 근데 중국 부동산이 망가지면 중국의 지방 정부들이 돈을 못 받는데.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 부동산 부양이 제일 중요한데 루머가 실제 돌았어요. 부동산 부양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루머가 도니까 우리나라 그 아까 경기 민감주한테도 훈풍이 좀 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경기 민감주가 일단 지금은 좀 제일 좀 부담 없다. 좀 단기적으로 오늘 좀 올라서 약간 좀 부담은 되지만 조정이 나온다면 지난 올해 상반기 내내 못 갔어요. 진짜 네. 지수 오르는데도. 그래서 가장 지금 당장이라도 좀 주가 아직도 좀 많이 못 오른 섹터는 어디냐면, 일단은 그러니까 주가만 놓고 봤을 때요, 경기 민감주 중에서 네. 못 오른 섹터는 화학 섹터랑 철강. 철강 정말 못 갔거든요. 네. 포스코 홀딩스 혼자 갔어요. 근데 거기는 리튬으로 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현대제철이나 보면 동국제강 이런 거 진짜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예시인데, 그런 기업, 그러니까 철강주 전체가 되게 못 갔어요. 그런 거라든가 또 철강 회사 중에 강관 회사들 있잖아요. 강관 회사들도 있고, 그 다음에 고려한 같은 회사들도 경기에 되게 민감한데 주가가 많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런 회사들도 사실 여기도 배터리 사업 하거든요. 네. 소재. 근데 주가가 못 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경기 민감주 중에 제일 좀 대표적인 또 업종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뭐 은행 업종이에요. 은행도 왜냐하면 경기에 민감합니다. 네. 경기가 좋아져야 대출을 해서 대출로 이 마진을 좀, 그리고 이 보통 경기가 좋아지면 예대금리차가 벌어져요. 그래서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가. 근데 경기가 그동안 안 좋다 보니까 은행도 위축돼 있었죠. 근데 이 은행주는 아시겠지만 정부가 막 또 규제하니 뭐니, 작년에 또 레고랜드 사건 한번 터지고 또 그러면서,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돈 많이 버니까 정부가 자꾸, 야, 너네 배당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자꾸 좀 딴지 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주는 정책 이슈 때문에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은행주는요, 경기 좋을 때 은행주 보통 좋았어요. 네.
근데 은행주는 전혀 부담이 없는 게 주가 많이 빠져 있죠. 밸류에이션 낮죠. 경기 좋아지면 수혜 받죠. 네. 거기에 배당만 8, 9%. 아, 지금 8%. 예, 여전히 8, 9%예요. 주가 못 올라가지고. 와. 그러니까 역시 이쪽 섹터 쪽에서 은행 업종, 그러니까 은행과 철강, 화학은 세계는 뭐 앞으로 성장합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최악은 지나갔고 경기 좋아지면 보통 수혜 받는데 주가가 여전히 싸다. 네. 거기다 배당도 준다. 요 논리로 한번 접근해볼 만하다. 근데 경기 민감주 중에서 모멘텀 플레이 좀 하고 싶다. 그래도 가장 성장성이 있는 거는 전 조선주로 가요. 경기 민감주 중에서. 왜냐하면 이 선박 수주가 계속 좋고 이 공급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선박 회사들이 제조회사 조선사들이 그동안 이제 전 세계 선박 회사들이 2008년도에요. 한참 좋을 때 1000개가 넘었어요. 지금 몇 개냐면 300개. 구조조정 때문에. 근데 우린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주도권을 갖고 가겠죠. 그리고 배도 이제 노후화돼서 좀 교체도 해줘야 되거든요. 네. 이런 사이클도 있기 때문에 혹시 그냥 경기 민감주 중에서 나는 성장주 한번 찾고 싶다. 그러면 그 중에서는 조선주하고 저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상사 업종 있죠. 워런 버핏이 일본 상사 샀다면서요. 저는 워런 버핏은 정말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투자자예요. 정말 투자 잘하는 사람 같아요. 근데 일본 상사를 왜 샀겠어요? 일본을 좋게 보는 것도 있지만 배당도 많이 주지만 상사 업종이 옛날과 다르게 리튬이나 그 배터리 들어가는 그런 그 광물들 있죠. 이런 사업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도 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결국에 이런 광물 회사 중에 어디가 있냐면 또 LS 같은 지주회사도 있고 또 포스코 인터가 이번에 니켈 사업도 한다는 얘기도 흑연 맞아요. 흑연 사업 한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포스코 인터라든가 LX 인터 이런 기업들이 이제 그런 광물 사업까지 하거든요. 예, 그런 계획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사가 그냥 고리타분한 사업이 아니라 워런 버핏이 얘기한 것처럼 약간 성장형 산업으로도 갈 수 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 중에서 내가 성장주를 찾고 싶으면 한번 조선과 상사 업종도 한번.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나는 그 안에서도 성장주 찾고 싶으면 조선 상사. 아니 나는 근데 주가 좀 올랐거든요. 그래서 약간 밸류 부담이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반대로 야 나 진짜 싼 거 사고 싶다. 그러면 은행, 아까 철강 좀 답답하지만 화 이런 쪽으로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경기 민감주 내에서 아까 반도체도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거 좀 어떻게 보세요? 여전히 좋게 보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2년 빠졌어요. 근데 2년 빠지고 이제 뭐 한 5개월 올랐는데. 근데 이게 특별한 호재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원래 주식이 그래요. 네. 왜냐하면 2021년 제가 여름부터 빠진 걸로 알거든요. 2021년도에 삼성전자가 얼마 벌었냐면 50조 원. 와. 어마어마하게 벌었습니다. 그러면 주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주가 빠졌어요. 이때부터 빠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안 좋아질 걸 미리 선반영하기 시작. 이거보다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빠지더라고요. 이거보다 좋겠냐. 근데 실제로 맞았어요. 진짜로 역대급 불황이 와버렸잖아요. 그래서 빠졌고 근데 놀라운 건 역대급 불황이 막상 오니까 주가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작년 10월인가 9월 말에 마이크론이 감산 딱 하자마자 주가 올라버렸죠. 감산이 신호탄이 된 거죠. 아직도 반도체 업황 보면요. 사람들이 그래요. 야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 빠졌는데 왜 올라? 그 얘기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납득이 안 가시는 거예요. 재고도 많은데 왜 오르지? 내가 봤을 때 여전히 안 좋은데? 근데 그게 너무 좋을 때 빠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정반대로. 그러니까 시장은 뭐냐면 이게 틀릴지라도 이거 몇 달 지나봐라 좋아진다.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좋은 거 확인하고 사면 너무 늦어요. 지금 벌써 보면 맞아요. 아직도 안 좋잖아요. 근데 하이닉스가 7만 원이었거든요. 지금 11만 원. 그러면 거의 50% 올랐네요. 45% 올랐고요. 삼성전자가 5만 원 초반에서 7만 원이 30% 올랐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정확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저도 방송에서 얘기했던 게 확인하고 사시면 안 됩니다. 이미 늦어요. 근데 지금 아직 확인도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올랐는데 확인하고 나서 사면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모험을 좀 거시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원래 습성 자체가 그래요. 무서워서 근데 그때 못 그러니까 이게 못 사는 거죠. 근데 그래서 삼성 하이닉스 투자가 진짜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클을 경험하신 분들은 알아요. 그래서 분할 매매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PBR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앞으로 또 올 텐데 삼성전자 PBR은
1.2배가 바닥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 1.3배부터 2배, 1배까지 3번 사는 거예요. 3배 오면 투자, 1.2배 오면 또 사. 1배까지 오는, 이번에 진짜 1.1배 왔다 갔어요. 더 사는 거고. 하이닉스도 비슷해요. 하이닉스는 0.9배까지 빠져요. 0.9배에서 1.6배. 그러면 1배 깨진다. 사고 0.9배 갔네. 땡큐. 이번에 0.8배 갔다 왔어. 더 땡큐죠. 근데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바닥을 모르니까. 그래서 분할로 해서 샀고, 더 빠지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손 놓고 기다리고.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안 그러면 수익을 못 내요. 원래 이 스타일 자체가 그래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럼 만약에 올라갔잖아요. 지금 언제 파냐? 삼성전자가 보통 1.8배에서 2배까지 가거든요. 최고 좋을 때 1.8배 갈 때부터는 줄이기 시작합니다. 분할로 천천히. 그 하이닉스는 1.6배가 고점이니까, 예를 들면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5배 뭐 이런 데 가면 줄여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위쪽으로 PBR 보고 올라갈 때는 천천히. 왜냐면 더 가는 경우도 있어요. 뚫고. 아쉬우니까 분할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이클만 계속 기억하시면 계속 반복돼요. 이게 2년에 한 번씩인가 왔다 갔다 합니다. 요 사이클만 잘 하시면 실제 이렇게 해서 투자하신 분도 돈 버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 사이클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투자를 내가 하실 거면 요걸 반드시 기억하자. 그러니까요, 막 영업 적자가 막 95%라고 그러고, 공포스럽죠. 역대급 적자라고 그러고, 망한다 그러고, 하이닉스는 진짜 망하는 거 아니냐. 또 거기다 미중 패권 전쟁 이슈 있어가지고 마이크론이 뭐 그러니까 뭐 또 팔면은 안 된다고 그러고 중국에 막 별게 다 나오니까 이게 뭐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근데 주가는 그러니까 격정의 벽을 타고 계속 오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계속 사더라고요. 네, 정말 올해 외국인이 삼성전자만 10조 샀고 어마어마하게 사더라고요. 그걸 아는 건가요? 외국인 사이클 알죠. 외국인들은 이걸 많이. 그러니까 놀라운 게, 외국인들이 지난 3년간 팔았어요. 삼성전자를 3년간 20조 팔았어요. 그 좋다는 사이클에서 팔아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그 좋은데도 막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 놓고는 안 좋은데 사기 시작. 그럼 그때 개인들이 받아준 거예요? 개인도 받았고 기관도 일부 산 것도 있고. 그래서 그 개인 투자분들이 삼성전자 제일 많이 산 게 9만 원 넘었어요. 그때 9만 5, 6천 원 정도 갔을 때. 사실 저도 좀 반성을 하자면, 저는 9만 전자일 땐 좀 조심하자 그랬거든요. 9만 전자일 땐 그건 솔직히 너무 오바였고, 저는 그때 당시에 8만 전자 초반 왔을 땐 좀 괜찮다, 이 정도면. 왜냐면 그때 사이클이 좀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좀 착각을 했던 게, 그때가 8만 전자도 싼 건 아니거든요. 근데 당시 실적으로 보면 싼 건 맞았어. 이익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는 다르다. 과거랑 다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2인 레벨로 올라왔으니까 과거처럼은 아니겠지 했는데, 진짜 8만 전자 깨고 내려가 버리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과거 사이클이 똑같이 반복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이제 6만 전자, 5만 전자 왔을 때도 지금 도망가면 안 되고 계속해서 비중을 늘리셔야 된다. 원고를 좀 많이 드렸지만, 사실 좀 반성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좀 빨리 말씀드렸죠. 8만 전자에. 예. 그래서 그때 좀 혹시나 얘기한 것 때문에 좀 물려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8만 전자 초반에. 그때 정말 내노란 전문가분들이 8만 전자에 사라고 했던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다행히 지금 7만 전자까지 올라왔는데, 혹시 고생하신 분들은 좀 여전히 저는 좀 죄송해요. 죄송하지만 다행히 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8만 전자는 회복될 수 있다. 그래도 그때 너무 인사이트 많이 주시고 주식에 대해서 알려주셔가지고 지식 수준들이 다들 근데 그때 아직 8만 전자 초반에 너무 좋게 얘기를 해가지고 좀 죄송한 마음은 아직까지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 삼성전자가 아까 말씀해 주실 때 한 8만 전자까지는 그 증권사에 많은 분들도 무난히 가는 거는 그냥 이거는 제가 그냥 내피셜이 아니라 그냥 과거의 데이터 보고 PBR 계산만 해도요, 8만 전자는 문제될 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물려 계신 분들 입장에 8만 전자가 아니잖아요. 10만 전자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게 갈 수 있겠냐. 근데 이제 이건 제가 한 건 아니고 하이투자증권의 송명석 연구원님이 반도체 잘 보세요. 근데 그분이 실제로 2년 전에 반도체 다 좋을 때 그분이 정말 인사이트 있으셨던 게 줄이라 그랬어요. 그래요? 잘 맞추셨어요. 그때 대부분 낙관론인데 그분은 아니다, 비싸다. 그 근거가 PBR 같은 거예요? PBR도 있었고, 이게 지금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게 너무 수치가 좀 좋았던 거죠. 근데 그런 좋은 수치들이 조금씩 꺾이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너무 좋을 때 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밸류가 좀 비쌌어요. 근데 맞췄고, 지금은 바뀌신 게, 그때도 삼성전자 6만 원 초반하고 6만 원 낄 때 사야 된다. 1년 지나면
지금 주가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 있을 거다. 벌써 진짜 올라가 있고, 근데 그분이 보고서에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삼성전자 말씀드리면, 지금 삼성전자가 내년에 지금 사이클로 보면은 반도체 사이클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공급은 확 줄었는데 수요는 늘 거거든요. 네. 공급은 옛날보다 확 줄었어요. 음. 전자마저도 좀 줄였잖아요. 네. 전자가 감산한 건 거의 처음으로 제가 알거든요. 어. 감산한 적이 없어요, 거의. 근데 그만큼 공급을 줄였는데 수요가 늘면, 막 AI 뭐 이런 거. 예,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 이런 거. 가격은 훨씬 많이 오르겠죠. 어. 예전과보다 더 많이 오를 수도 있거든요. 공급이 줄어버렸기 때문에. 수요가 문제긴 하죠. 수요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사이클이 혹시 나오면 그분 얘기는 PBR 2배도 갈 수도 있어요. 2배면 진짜 10만 전자예요. 근데 이건 그냥 내 피셜이 아니라 과거에 진짜 2배 간 적이 있으니까. 그럼 2배면 진짜 10만 전자 갈 수 있어요. 저도 그 의견이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8만 전자 가는 거는 큰 문제는 아니지만 10만 전자 가려면 당연히 수요가 무조건 늘어야 돼요. 공급만 갖고는 안 돼요. 근데 그거는 내년이죠. 내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도 10만 전자 무조건 갑니다라고 장담 못 하지만 수요가 는다면 가능성 분명히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약간 이거는 대만과 중국 관계가 요새 안 좋잖아요. 네. 그 대만의 TSMC가 그래서 워런 버핏이 TSMC 그 좋다고 팔았죠. 했는데도 팔아버린 이유가 지정학적 지정학적 맞아요. 그래서 회사는 좋은데 나 어쩔 수 없이 팔았다. 그 얘기는 뭐죠? TSMC를 바라보는 미국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 부담스러운 거죠. 그럼 반사이익을 삼성이 얻어요. 경쟁사니까. 이것도 삼성한테는 기회거든요. 근데 다행히 삼성이 요새 파운드리 수율이 많이 올라오고 있대요. 잡혀가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럼 고객사 늘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모멘텀을 받아주면요. 더 올라갈 수도 있죠. 원래 그 삼성이 PBR 그때 2배 넘었었어요. 2.1배까지 갔던 이유가 그때 9만 전자 갔을 때. 당시엔 9만 전자가 2배 넘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메모리도 메모리인데 TSMC 쫓아갈 거라는 기대가 많았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막 올라간 건데 실제로는 틀렸죠. 그동안 안 좋았죠. 근데 이번에는 또 한번 한번 지정학적 그 리스크에서 우리 한국은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반사익도 한번 기대할 수도 있다. 그리고 과거보다 확실히 삼성은 어찌됐건 간은요. 그때 욕을 많이 먹었지만 파운드리 고생해서 수율을 많이 올려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좀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분 의견대로 진짜 이런 좋은 사이클 나와서 PBR 200까지 한번 정말 내년에 가서 모두가 염원하는 10만 전자 저도 진짜 한번 오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거는 누구도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한번 그건 또 근데 내년에 어쨌든 또 그런 데이터들 나오면 제가 또 방송에서 한번 또 언급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